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의원 간의 설전, 정말 치열했습니다. 고성이 오갔고 급기야 택도 없는 이야기라는 발언까지 나왔는데 이 두 사람 간의 설전을 넘어 신경전, 과연 어떤 양상이었는지 잠시 후에 상세히 되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의원님이 장관하실 때 총장 패싱하고 인사하지 않으셨나? 한동훈 장관이 박범계 의원 간의 설전 중에 했던 답변 중 하나입니다. 두 분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잠시 후에 대목마다 맞붙었던 그 순간 되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함께 하시죠. 먼저 4가지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쿠데타. 경찰국 신설을 두고 정부와 일선 경찰들 사이에 대립 양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쿠데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서로 쿠데타 비난, 정부와 일선 경찰 간의 극한 대립, 서장들 모임에서 일선 경찰과 파출소장들까지 가세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이상민 장관의 쿠데타, 하나회, 12.12 발언들이 경찰을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경찰국이 쿠데타적 발상이다. 반발하고 있는 경찰 일각에서는 정부를 향해 쿠데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오늘 동아일보 사설은 정부를 향해서도 그리고 경찰을 향해서도 모두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서로 한 발 물러서야 할 때다라고 오늘 동아일보 사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장관일 때. 내가 말해 왕년에 이런 얘기도 한때 유행했었는데 장관일 때 두 분이 맞붙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현직 장관인 한동훈 장관과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이 맞붙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표정이 좋지 않죠. 상당히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을 넘어 고성의 설전. 박범계 장관이 검사 인사를 전부 다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날카롭게 비판했고, 한동훈 의원님이 장관일 때야말로 검찰총장 패싱하지 않았냐. 나는 의원님처럼 그렇게 안 한다. 두 사람 사이의 설전.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고 평가해 주시죠.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셀프. 오늘 한국일보 오면이 쓰고 있는 내용인데 키워드 셀프 뭘까요? 정치 교체라는 구호는 이재명 의원이 자주 쓰던 캐치프레이즈인데 그게 당내에서 이재명 의원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치 교체 대상이다. 한국일보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재명 의원이 개항을에 셀프 공천을 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를 압박했다라는 폭로가 나왔죠. 스매싱이 되어서 이재명 의원을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쓰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세론마저 흔든다라는 분석 기사가 오늘 정치면에 실렸습니다. 서른, 박용진 당권 라이벌들이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이 의혹에 대해서 묵묵부답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바로 여왕. 경향신문이 오늘 쓰고 있는 기사인데 여왕의 결혼. 피겨 여왕 김연아 10월에 결혼한다. 주인공은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5살 나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성악가 고우림 씨와 우리 피겨 여왕 국민
여왕 김연아 선수의 열애 그리고 결혼 소식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돌직구의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의 장관일 때 인사 패싱하지 않았냐? 택도 없는 이야기다. 박범계, 한동훈, 한동훈, 박범계 두 사람 간의 설전이 대정부 질의의 첫 장면이었는데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운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현직 장관 충돌 한마디도 안 진 한 여러분들께서 이 두 사람의 질의와 답변을 보고 평가를 한번 직접 해보시지요. 건건이 충돌했는데 먼저 첫 번째 장면입니다. 바로 거두절미 볼 텐데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과의 첫 번째 설전, 그 장면 지금 바로 보시죠. 정부조직법 제32조의 법무부에 인사란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각부의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 위임, 정부조직법에 물었습니다. 딴 제 질문에 그렇게 피하지 마시고. 아니, 피하는 게 아닙니다. 정면으로 답을 하세요. 정면. 이미 그 이슈에 대해서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제적 판단까지 돼서 시행 중인 사안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있고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서 인사검증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검수를 받았다. 초록은 동생 아닙니까?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겠죠. 이게 법치농단이에요.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됩니까? 저희 업무 범위는 객관적 1차 검증을 해서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고요. 대법관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저희 인사검증관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규정에 그게 있죠? 저희는 규정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차적 객관적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관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인사검증관리단이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습니까?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이야, 저희가 옆에 두 사람의 분노 게이지라는 게이지를 해놨는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양측이 팽팽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의 주장은 왜 그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다 하냐, 대법관도 인사검증하지 않냐, 이거 위법이다 라는 주장이었고,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대법관은 우리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고 있지 않다. 내가 하는 게 위법이면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도 다 위법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잘한다 라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야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죠. 이양수 의원님, 네. 박범계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건 이거 같아요. 왜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냐? 이거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범위 넘어섰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그런 걸 위임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마찰이 됐던 게 대법관 인사검증을 왜 하냐라는 거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박범계 의원께서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준비를 안 해가지고 저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아, 일단 박범계 의원이 준비를 안 했다. 예, 팩트가 이제 잘못된 거거든요. 대법관 인사검증은 원래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검증 요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착각을 일으키셨고, 그다음에 그 법제처에서 이미 그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다 그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 저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법의 위법이냐 합법이냐 가지고 하면서 법적으로 너무 논리에서 한동훈 장관한테 많이 밀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저 대정부 질문을 할 때 장관들을 이제 불러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그리고 아주 굉장히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호통 위주로 가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호통은 아니다. 예, 가서 논리에서 밀리면 그냥 호통부터 나오시거든요. 분명히 이제 의원들이. 박범계 의원께서도 처음에는 이제 차분차분 질의를 하다가 네. 대법관 부분에서 의원님이 팩트 틀렸다라는 지적이 되치기가 나오니까 조금 전에 봤던 화면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이 대법관 발언 이후에 마음에 들면 검증을 하고 마음에 들면 검증하지 않습니까라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도 나왔어요. 네. 논리에서 밀리니까 이제 고성과 그다음에 이렇게 호통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다음부터 이제 논리라든가 합리적인 서로의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부터 서로 공세적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그 옛날에 그러면 민정수석실 전부 다 위법 아니냐, 그리고 박범계 장관은 인사 패싱한 사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그 공방 그리고 호통 이런 거보다는 좀 더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토론의 자리가 대정부 질문장을 꽉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한번 보실까요? 이 두 분이 처음에 파바박 붙었던 첫 번째 장면은 이거예요. 법치농단이다. 법무부 인사검증은 위법이다. 그리고 이게 문제없다는 법제처는 초록은 동색 아니냐, 끼리끼리 아니냐라고 박범계 의원은 질타를 했고, 한 장관은 내가 하는 것이 잘못이면 민정수석실 인사검증은 무슨 권한이냐, 그것도 위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양수 의원께서 박범계 의원에게 비판을 하셨으니까 전재수 민주당 의원께 한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임받은 인사검증이 한동훈이 하는 인사검증이 문제라면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인사검증도 위법이다 라는 답변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지금 이제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정부 조직법상 법무부의 업무 범위 내에는 인사에 관한 업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을 개정해야 되죠.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이제 안 되니까 국회에서 법 개정이 안 되니까 결국은 법 개정하는 것을 우회해가지고, 말하자면 조금의 꼼수를 부려가지고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법무부가 인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을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이제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을 법 개정을 우회해가지고 법무부가 시행령만 고쳐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엄밀하게 따져서 불법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회하지 말고 야당 설득하고 국회 설득해가지고 법을 개정해가지고 정부조직법을 바꿔라. 예,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회하고 편법을 써가지고 시행령을 고쳐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 인사검증은 법무부에서 안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오신 겁니까? 좀 착각하신 겁니까? 박범계 의원께서는? 그 부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박범계 의원의 주장. 한동훈 장관은 그런 걸 위임이라고 한다라고 맞섰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위임, 할 수 없는 기능에 대해서 대통령이 권한을 위임하는 것 문제 없다. 민정수석실도 다 불법이다. 뭐 이 반박인데. 일단 이제 대법관에 관한 인사검증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박범계 장관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나온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제외하면
박범계 장군의 박범계 장군. 전 장관이죠. 박범계 의원의 질문도 야당으로서 충분히 할 만한 질문이고 문제 제기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답변은 굉장히 저는 완벽했다고 봐요. 아, 완벽했다. 네, 완벽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법무부의 인사 검증에 관한 업무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 조직법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인사혁신처에서 검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여력이랄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유임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전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결국 유임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민정수석실이 인사하는 것도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민정수석실 자체가 정부조직법에 명확히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유임에 의해서 인사검증을 해왔잖아요. 그걸 법무부로 넘긴 건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런 말 하죠. 박범계 전 장관이 아니 정부조직법에 아무 규정이 없지 않느냐.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업무 범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뭐 인사검증단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법무부의 업무 범위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인사혁신처의 업무를 유임받아서 하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왔다 법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답 자체는 굉장히 명확하게 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인사검증이랄지 검찰의 인사랄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야당이라고 한다면 저런 강한 질문을 하는 사람을 전 장관이 하면 그건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 장관이 장관을 수행하면서 아무런 결점 없이 지금 문제되는 논란과 관련해서 잘 수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런 말할 자격이 있겠죠. 아, 잘한 장관이었다면?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이 예. 있고 문제점 있는 장관이 지금 논란이 있는 거에서 공격을 하는데 자기도 사실은 장관일 때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왜 또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잘했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 이제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견. 자기가 어떤 이전에 설사 문재인 정부 때 잘했다 하더라도 자기 잘한 것과 관련해서 상대방을 공격이 되면 상대방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박범계 전 장관이 아니고 다른 의원이 나와서 저런 부분을 지적하면 사실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들면 결국 그러면 문재인 정부, 현 정부가 틀린 게 뭐가 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전 장관이 당신은 더 했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공방이 비교가 되고 된다? 그리고 비교가 되고 그리고 예. 한동훈 장관의 어떤 답변 자체에 있어서도 뭐 크게 비판받을 그런 여지를 남기지 예. 않았다 이렇게 봐요. 김광삼 변호사님의 주관적인 의견 들어봤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바로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충돌 장면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검찰총장은 공석입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인사가 단행된 것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강하게 반박했는데 박범계 의원이 장관일 때 그때는 검찰총장을 아예 패싱하지 않았냐. 두 사람의 충돌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두 번째 충돌 장면 직접 보시죠.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요? 법에 따라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백도 없는 말 하지 있습니다.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지금 검찰의 의견을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습니다. 과거에 지난 정권하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내가 2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2번 했습니다. 2시간, 2시간씩. 그중에 1시간 50분, 1시간 50분 전부 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했습니다.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임명할 수 있는 검찰총장 없애고 스스로 수사 인사 다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저는 그때와 달리 충실하게 그거와 인사협의를 같은 했다는 선상이에요? 말씀. 저는 충실하게 인사협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랑 했어요? 지금 현재 검찰총장의 직무 대리와 10여 차례 이상 협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범계 의원이 말문이 막혀서 20여 초간 한 장관을 노려본 장면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요는 이거였습니다. 검찰총장 임명 안 해놓고서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혼자 다 하냐. 법무부 장관 뜻대로 인사를 좌지우지한 것 아니냐라는 박범계 의원의 질문. 야당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문제는 그 지리자가 박범계 의원이었다는 거죠. 박범계 의원이 장관이었을 때는 검찰총장을 앉혀놓고 아예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한 채 줄줄이 소위 검찰 학살 인사를 하지 않았냐라는 한동훈 장관의 반박에 박범계 장관이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한 장면 여러분 보셨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어제 대정부 질문 앞두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한쪽은 겸손해야 되고 한쪽은 흥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방할 수 있고 야권에서도 지적할 수 있는 사안들을 이제 지적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통치고 흥분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하고 예. 한동훈 장관도 언론 헤드라인이 따박따박이거든요. 따박따박. 그러니까 똑똑하게 할 말 다 하고 소신 있게 주장하는 것도 되게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것, 특히 야와 협치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되고요. 일단 이 질문의 그 핵심은 이겁니다. 검찰총장 빨리 임명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걸 좀 방지해야 되느냐 아니냐, 그렇죠. 아니냐 이런 질문인데 다 집중해서 보는 건 20초간 노려봤다. 뭐 이렇게 답했더니 이렇게 질문을 했다. 이런 여야 공수 그리고 장관과 야당 국회의원이 어떤 말씨름 누가 더 잘하나 예. 누가 나 법률을 더 잘 알고 누가 순발적으로 말을 잘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집중돼서 보도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어제 손정희 변호사님이 두 분에게 흥분하면 진다. 흥분하지 말아라 라는 조언을 주셨는데 흥분하는 장면들이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장면에서 여야 두 분께 공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리 아예 질문을 예고 드릴게요.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께는 왜 국민의힘 이 의석에서 하하하하라는 웃음이 터져 나왔는지, 그 대목은 박범계 의원이 검찰총장 앉혀놓지 않고 왜 인사 다 하냐라고 날카롭게 물었을 때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 있을 때 박 장관은 패싱하지 않았냐라는 반박이 나왔을 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자,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께서는 박범계 의원은 말없이 한 장관을 왜 20초간 노려봤는지에 대한 질문 두 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이영수 의원님, 왜 웃었어요? 사실 박범계 장관이 이제 의원께서 장관하실 때 그 여야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사실 넉넉한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박범계 의원이 장관할 때 뭐 그 당시 야당 의원들하고 막 싸우고 그랬죠. 예. 네, 뭐 감정적인 언사하고 뭐 그 다들 뭐 국민들께서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랬던 분이 말씀을 하시다가 말문이 막히고 흥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호통이 되고 뭐 그랬는데 그걸 보는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이 너무 답변을 예의가 있으면서도 반듯하게 그리고 논리를 조목조목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원래 이제 여당은 좀 정부 편이잖아요. 그리고 박범계 장관한테 그 장관 시절에 당한 적이 있는 의원들, 박범계 의원에게 당했던 예, 피해자들이 박범계 의원이 장관 시절 때. 따박따박 그 예. 얘기했던 것에 그 당했던 의원들이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저렇게 박수를 치고 웃음을 지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절정은 그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인사 패싱 부분에 있어서 예. 이제 막 아주 그게 나왔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 당에서 박범계 그 당시 장관한테 엄청나게 그 인사 패싱하지 말고 장관의 검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검찰총장 의견 들어서 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박범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러서 마치 협의를 하는 것처럼 국회와 언론이 하도 협의를 하라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 것처럼 딱 두 차례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 협의를 끝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것은 정말 옳지 않은 거고요. 한동훈 장관 지금 얘기했듯이 검찰총장 공석이지만
직무 대리 불러가지고 10여 차례 이상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예. 검찰의 의견을 구석구석 조목조목 다 반영해서 인사를 했다.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인사 패싱했던 박범계 전 장관으로서는 한동훈 장관의 논리를 넘어설 수가 없어서 결국은 저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문할 때는 준비를 잘해서 가야 됩니다.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국민들 앞에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예. 논리가 옳으냐 그르냐를 보여드리는 건데 너무 준비가 안 돼서 한동훈 장관한테 좀 국민들 앞에서 좀 수모를 겪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가 있다. 한 장관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없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인사할 때 그러지 않았냐라는 대목에서는 뭐 거의 두 사람 간의 어떤 신경전이 절정이었는데 전재수 의원님, 예. 박 장관은 왜 20초간 노려보신 겁니까? 글쎄, 제가 박범계 의원이 아니라서 왜 노려봤는지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어제 잠시 봤는데 예. 아마 조금 좀 황당한 측면도 좀 있었고 조금 아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정부조직법상 인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고쳐서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논리적 근거가 뭐냐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법제처장을 누구를 보내놨습니까? 내나 검사 출신의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입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를 먹게 되는데 그 징계를 소송했던 변호사 출신을 법제처장을 보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죠. 같은 이제 의견을 가지고 같은 이제 한 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법제처장으로 앉혀놓고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그러니까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어폐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박범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두 차례에 걸쳐서 인사협의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 인사협의 과정에서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여부를 떠나서 예. 어떻든 두 번에 걸쳐서 만났다. 그럼요. 인사협의 다 했죠. 그런데 지금 서초동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들립니까?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2달이 넘어가는데도 지금 검찰총장을 임명은 안 합니다. 그러고서 특수부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거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요직에 다 보낸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인사를 해놓으니까 무려 100명에 가까운 검사들이 줄 사표를 쓰고 전부 퇴직하고 나갔습니다. 왜 그러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검찰총장을 공수로 내둘 겁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금 코로나가 지금 10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또 생기는데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금 임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사 검증을 하고 예. 하게끔 돼 있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인사 참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아직도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들께 말씀을 하는 장소라면 적어도 그동안 벌어졌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공정거래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저 낙마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 업무를 담당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최소한 양해라든지 사과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는 게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예.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아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범계 의원이 한 20초 정도 예. 서로 눈빛을 교환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총장을 임명하지 않고서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법무부 장관. 총장이 있는데 총장과 검찰 조직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부의 입맛대로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인사. 어떤 게 더 문제라고 보십니까? 판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초간 노려본 박범계 의원의 장면 직접 한번 보시죠. 저는 검찰의 의견을,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내가 2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2번 했습니다. 자, 급기야 이 두 사람의 신경전은 이재명 의원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된 대목에서도 맞붙었습니다. 나올 게 나온 건데 들어보시죠. 이재명 의원 부인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청이 우리 장관 소관 아닙니다. 행정부 행안부 장관 소관이긴 하지만 130회 이상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압수수색 횟수죠? 사행 수사 아니에요?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게다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아니죠.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고 경찰의 수사는 저는 의원님과 달리 검찰에 구체적 의한 사안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내가 물을 수 있는 개입하지 거예요.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거나 좋아요. 그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들어가시고요. 우리 한동훈 장관이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국가조작 사건 수사합니까? 지난 정권 이후로 1년여 넘게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무혐의합니까? 과거 정권에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해온 사안이고요. 거기에도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죠. 김건선 변호사님, 네. 경찰이 하고 있는 이 김혜경 씨 법카 유용 수사가 과잉 수사 아니냐라는 질문을 박범계 장관에게 한 건데, 한동훈 장관에게 한 건데, 네. 한 장관은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거나 수사를 지휘하지 않다, 뼈 있는 말을 했어요. 그러자 또 박범계 의원이 아니죠 라면서 격앙된 모습도 봤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박범계 의원이 이제 김혜경 씨 법카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뭐 130회 옆에 압수수색했다. 과잉 수사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와 연상시키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할 때 압수수색을 조국 장관 전 장관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압수수색했잖아요. 이거와 대자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잉 수사다 이런 걸 좀 드러내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법인카드 수사과 관련돼서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물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검찰이 청구를 하기 때문에 뭐 아주 관련은 없지만 실제로 압수수색을 할지 말지 여부는 경찰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아, 박범계 의원이 장관일 때 한명숙 총리 건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었군요. 그러니까 의원이 장관일 때 수사지휘권 행사했지만 그때 반발 많았거든요. 나는 수사지휘권 개시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그것도 경찰 수사 왜 묻냐 이거군요. 네, 일단은 이제 법인카드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박범계 의원이 약간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검찰이 한 걸로. 사실 여러 가지 수사하고 있는데 사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또 패널도 마찬가지죠. 이게 경찰서 수사하는지 검찰서 수사하는지 상당히 헷갈려 해가지고 말을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김혜경 씨 법인카드는 경찰서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물을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명수 전 총리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 때 수사지휘권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사지휘와 관련해서 박범계 의원이 계속 물으니까 나는 당신이 전 정부 때 수사지휘한 것처럼 구체의 사건을 수사지휘하지 않는다. 이걸 명백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오히려 박범계 의원의 장관 시절의 어떤 자신이 잘못된 부분에 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장관이 나와서 계속 대정부 질문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정부 질문의 어떤 효과, 이것은 야당이 벼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방을 해서 결국 여당을 공격하고 야당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박범계 전 장관이 약간 준비면에서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대정부 질문자로서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효과를 얻기에는 굉장히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마도 이제 경찰 수사, 검찰 수사를 박범계 의원이 헷갈렸다라는 측면보다는
박범계 의원이 잘 알고 계셨지만 결국엔 어떤 현 정부의 의중이 경찰 수사로 반영된 건 아니냐, 뭐 이런 질문과 질타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고민정 의원과 한동훈 장관 간의 질의응답이 한 유튜브 영상에서 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라고 화제가 됐었는데, 당시 고민정 의원이 본인이 몸담았던 정권을 죽은 권력으로 표현을 해서 굉장히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이례적으로 써서 많은 논란이 됐었던 질의응답을 고민정 의원이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민정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하지 않아서 이 나름대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 인해 장막에 둘러싸여서 스스로 황제처럼 군림하며 윽박지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구중궁궐에서 벗어나겠다고 용화대로 옮기면 뭐합니까? 대통령은 더 이상 문고리 실세들의 뒤에 숨어서 호가호위하려 하지 마십시오.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왜 이러는 것일까? 정치 검사, 정치적 수사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시선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죽은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시겠죠? 죽은 권력. 네. 저는 끝난 권력이니까요. 수사는 그게 당사자가 누군지 이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는 게 저희 그 검찰의 임무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검사가 아니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외품을 맡고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제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범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범죄가 있으면 범죄를 한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장면까지 보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도 상당히 오늘 뜨겁습니다. 거의 전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정부와 경찰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12.12 사태 발언으로 반발하는 경찰들에게 더욱더 반발의 불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쿠데타 같다라는 선 넘은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많은 조간신문은 정부도 한 발 물러서야 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 경찰들도 한 발 물러서야 한다라는 양비론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먼저 이상민 장관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한 이유는 그런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회가 바로 그렇게 출발을 했고 12.12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이상민 장관의 강도 높은 비판이었습니다.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찰 특정 그룹 집단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위험하다며 12.12 군부 쿠데타를 비유한 겁니다. 과연 이 비유가 적절했나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이상민 장관의 갈등의 끝단에 있는 류사명 서장은 행안부가 더 쿠데타다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경찰국 신설 추진하는 행안부가 더 쿠데타 같다.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선을 넘고 있는 발언들 같아요. 현직 경찰서장이 행안부 장관을 향해서 쿠데타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야 할 선을 넘은 거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서장들을 향해서 쿠데타다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격앙된 표현입니다. 회의에 어떤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무기 소지하지 않았다. 쿠데타가 아니라 쿠데타 막는 행위다. 굉장히 지금 유사명 서장은 격앙된 표현으로
정부에게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은 정부와 일선 경찰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야 간의 갈등 구도도 확전되고 있고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박주민 의원과 이상민 장관 간의 질의응답 그 장면도 함께 보시죠. 그 모임을 쿠데타, 즉 내란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번 경찰들 모임에 내란 목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전문가시고, 공무원들의 법률 집단 전문가시고 행동과 부처의 장관이십니다. 네. 내란이라는 말을 제가 내란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부담스럽습니다. 쿠데타가 내란입니다. 좀 다릅니다. 좀 다릅니까? 네. 쿠데타하고 내란이 다르다는 거의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까? 공무원의 집단 행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한상대 총장 물러나라고 했던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적법합니까?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정말 아전 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자, 국민의힘의 핵심 의원인 이양수 의원님, 서장들의 모임, 집단 반발, 쿠데타라고 생각하세요? 쿠데타라고 생각지는 않는데요. 이제 이상민 장관이 그 판사 출신이고 되게 점잖으세요. 그리고 아주 신중하신 분인데 그 일선 경찰 서장들한테 이제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분들이 그 경찰청장 내정자가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지시를 어기고 모인 것에 대한 엄중함에 대해서 강조하시느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쓰신 것 같아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현직 공무원들한테 그것도 경찰관들한테 그런 말은 좀 과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 유상영 이번에 그 이 모임을 주도했던 저 서장님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찰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언어나 이런 지금 하시는 행동이 딱 정치인의 지금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점점 좀 더 키우고 이러는 것이 본인이 나중에 정치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정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고 또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봉사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단체 행동은 경찰관한테는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치 정치인처럼 이렇게 해내시는 걸 보고서 뭐 조만간 그 꿈이 어떤 걸로 결실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나라를 좀 더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본인의 직분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안부 장관의 표현은 적절하지 못했고 류사명 서장은 다른 저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양수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쿠데타다, 12.12 군사 쿠데타다라는 행안부 장관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상민 장관이 백발양보를 하더라도 이게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어떤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마인드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공무원이죠. 이 지금 반발하시는 이분들 경찰 공무원입니다. 경찰 공무원들을 향해서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쿠데타가 뭡니까?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정치적 행위를 우리가 쿠데타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경찰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정치적 행위를 경찰서장들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인데 이것을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정치적 행위인 쿠데타로 해버리면 적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적으로 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뿐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집권여당의 대표는 뭐라 그럽니까? 이 경찰 공무원들을 향해서 밥 투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경찰 공무원들이 2살짜리, 3살짜리 어린 애들입니까? 밥 투정을 하게요. 그러니까 집권여당 대표는 이분들을 향해서 밥 투정, 행안부 장관은 쿠데타. 아니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경찰 공무원들이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좀 정교하지 못하고 너무 좀 거칠고 너무 좀 이렇게 좀 매끄럽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31년 동안 이 내무부의 치안본부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서 31년 동안 경찰청이 외청으로서 쭉 있어 왔습니다.
경찰이 권력이 비대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2019년도 12월 달에 경찰청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놨고 중앙과 시도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경찰개혁에 대한 로드맵이 이미 다 제시가 돼 있는데 느닷없이 경찰국을 만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쟁을 안 해도 될 사안을 가지고서 이게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려운데 이걸로 지금 집권 여당이 이런 것으로 지금 싸움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루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의 격한 논쟁은 정말로 이 국가 조직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걱정을 많은 국민들께서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과 정부를 대표하는 장관과 일선 경찰이 서로를 향해 쿠데타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아침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조금 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반서장들의 이 집단 행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입니다.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경찰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며 집단 반발은 조직의 기강해이가 될 수 있다라고 서장 모임과 반발하는 경찰 조직 내 집단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도 좀 세네요. 국기문란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저 국기문란 용어가 지금까지 강대강 그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까? 저는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약간 현 정부 또는 행안부에 저는 미숙함이 좀 있다고 봐요. 행안부 장관에게 미숙함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이제는 없던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경찰의 어떤 예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러면 어떤 계열을 하든지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통제를 받는 집단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반발은 당연히 예측을 해야 하고 만약에 경찰국 신설이 정말로 합당하고 경찰 통제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한다면 사실은 설득해야죠. 물론 반발하는 집단도 설득해야지만 국민을 설득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절차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치킨 게임처럼 가고 있는데 이걸 너무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작용과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정치인 개혁과 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 리더십이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봐요. 근데 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강대강 대치에서 만에 하나라도 밀리게 되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의 국정 동력이 저는 완전 상실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또 현 정부의 리더십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힘으로 미룬다랄지 국기문란으로 갈 게 아니고 또 다른 제가 볼 때는 길을 차지한다고 봐요. 근데 그 길을 찾는 것은 그렇죠. 제3의 길을 찾는 것은 결국 정부의 몫이고 대통령의 몫인데 현재에 있어서는 그 제3의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여야 간의 설전도 상당합니다. 들어보시죠.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입니다. 집단 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의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합니다. 그동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습니까? 권력의 지팡이였습니까? 경찰이 집단 행동을 하는 사이 치안에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입니다. 회의 한 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갑자기 또 비서실장까지 나서셔서 이 문제에 올라타셨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여야 이 발언 이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경찰에게 던짐으로써 대통령과 연관된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손정희 변호사님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까? 굉장히 빠르게 처리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행령이 통과되고 그에 따른 지휘규칙안도 통과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통과하면 이제 8월 2일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서 8월 2일까지 사실은 이 반발하고 있는 경찰 조직과 어떻게 이것을 소통해 나가고, 이 불협화음, 어떤 대통령의 표현으로는 국가기강문란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지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 경강 경위급 전국 팀장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지구대장 파출소장까지 참여하겠다라는 거센 반발의 움직임이 있어서 예정대로 이게 잘 정착될지, 그 과정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더 커질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김강삼 변호사님 말씀처럼 좀 대화와 소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했었죠.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경찰도 권한이 세지면 경찰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입법안을 추진하다가 많은 반발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예. 일방적인 소통, 강행하는 모습보다는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내부 조직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저항에는 어떤 반발 세력이 있지만 그 저항을 슬기롭게 완화된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거든요. 부디 오늘 통과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과한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조금 매끄럽고 완화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견 들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못지않게 뜨거운 소식들인데 과연 어떤 소식일지, 첫 번째 소식부터 실루엣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개항 의뢰 나를 공천하라 라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당시 지도부에게 압박했다. 소위 논란의 개항을이 셀프 공천이었다라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당권 주자들도 민주당 내에 이재명 의원이 이 의혹에 대해서 답하라, 결국 셀프 공천한 거 아니냐, 괄호 열고 방탄 공천한 거 아니냐, 괄호 닫고 라는 당내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재명계로 분류됐던 현근택 전 대변인은 공천 요구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본인이 만약에 일단 나가기로 결정됐고 어느 정도 뭐 분위기 잡힌 상황에서 공천해달라, 요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해주지 말았을 걸 해줘서 후회한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지금 사후에 폭로를 한 거예요. 네. 당의 부름을 받고 자기는 정말 선당 후사 입장 나온다고 이야기한 건데, 지금 보면 그 전에 자기를 빨리 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공천 과정에 내밀한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는 김구식 교수의 지적, 김구식 전 실장의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근택 전 대변인은 뭐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에서 나 공천해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이재명 의원은 묵묵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 내에서 거센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같은 당권 주자 경쟁자인 서른 의원, 박용진 의원 등은 이 의혹 밝히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함께 보시죠. 서른, 이재명 공천 누가 봐도 이상했다. 그렇게까지 해서 국회의원 해야 했냐? 이해 어렵다. 셀프 공천 의혹에 대해서 강한 질타가 나왔어요. 박용진 의원. 그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셀프 공천했다면 이재명 대표 됐을 경우 사감 공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자기 원하고 싶은 사람의 공천 주고 싫은 사람 공천 안 줄 수 있다. 라는 비판입니다. 거의 이 두 사람 모두 다 셀프 공천을
기정사실화한 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많은 언론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그때 당시 선거로 돌아가 보면 연이은 선거 패배의 수장이었고 대선 패배,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도 아니고 인천 계양을 해 왜 공천이 됐을까? 라는 공천 과정에 대한 의문이 사실 상당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의원이 셀프 공천 요구했다라는 폭로가 나온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재명 의원의 셀프 공천이 이제 사실로 정말 드러난다면 그거는 정치적 도의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비대위원들을 압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본인을 공천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정치적 힘을 이용한 이거야말로 그 민주주의의 어떤 여론이나 그다음에 후보를 뽑는 그런 공정한 방식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말 잘못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편 또 박지원 그 전 비대위원장도 저 문제가 그 당시에 문제 됐을 때 문제 제기를 해야지. 그때 문제 제기했어야지. 예. 이재명 후보로부터 나 이런 부당한 제안이 있다. 이것은 내가 혼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 막아달라.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해야지. 그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재명 후보를 말도 안 되는 계양에 공천을 해서 국회의원을 되게 만들어주고 이제 와서 본인이 당대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자격이 없다고 당대표 못 나가게 하니까 그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정말 그 정치권에서 정말 사라져야 될 그런 어떤 그 모습 아닌가, 예. 구태 아닌가 하는 생각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과 그리고 비대위원장까지 지냈던 박지원 위원장 이 두 분이 우리 정치사에 상당히 어둡고 그다음에 침울하고 구태로 이렇게 덮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구태다. 김관선 변호사님. 네. 이재명 의원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폭로가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 현근택 전 대변인의 답변이 전 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셀프 공천 요구 뭐 할 수 있지 않냐? 아니 어떻게 이런 답변을 셀프 공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게 계양을 해 비대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서 나 계양을 공천해 이런 요구 할 수 있다라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봐요. 네, 자기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나가려고 하는 목적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예. 앞으로 정치를 하고 의원이 돼서 다음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민주당 내에서 어떤 권력 장악, 예. 국회의원들 조직 장악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고 그 당시 많이 논란이 됐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 FC 수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내가 의원을 일단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 다음에 당대표가 돼서 내가 방탄조끼를 입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송영길 후보가 당시에 갑자기 개항을 해서 포기를 하고 서울시장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개항을 해는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후보가 그리 간다. 그러면 그 당시 저도 돌직구 나와서 이건 시나리오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의원과 송영길 당시 의원이 짜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개항을에 출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서로 어떤 의사 연락이 없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대선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왜 연고도 없는 개항을에 가느냐? 그래서 잘못하면 만약에 공천이 안 돼버리면 자기가 생각하는 제가 말하는 두 가지 의원 돼서 조직장악하고 대통령 나가는 거 또는 방탄조끼 입는 거 이것이 다 공여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유급한 마음에서 전화를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분위기 자체를 굉장히 송영길 당시 후보가 막 띄우려고 했어요. 마치 당의원에서 당을 위해서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띄우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만약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띄운 것이 인위적이었다는 거죠. 이재명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선당 후사 이것은 거짓말이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이제 도덕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이재명 의원이 침몰하고 있고 또 친명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사실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여부는 우리가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폭로일 뿐이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으나 형우택 전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그겁니다. 그때 당시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었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주자들이 다 죽겠다라는 위기의식이 수많은 언론에서 보도됐던 상황에서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박지원 전 비대의 주장대로 이재명 의원이 나살라고 내 방탄을 위해서 지도부에게 전화해서 내 공천을 압박했다면 이거는 당내에서 지도자의 자격과 자질과 관련된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우택 전 대변인의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다는 지적이 조간신문에 많습니다. 물론 이재명 의원이 셀프 공천을 요구했는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셀프 공천 요구할 수 있다. 과연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형우택 전 대변인의 답변을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논란은 이재명 의원 당사자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당권 도전하신 거 관련해서 다른 후보들 단일화 과정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 싶어가지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대항 공천 관련해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 주시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일 것 같은데 이재명 의원은 왜 아니면 아니다라고 답변을 안 합니까? 네, 기든 아니든 발언하는 순간 더 큰 기사가 되니까 아예 그 발언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내 여러 주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보든지 아니면 당내 여러 가지 분위기상으로 보자면 이제 압도적으로 1등으로 나가고 있는데 추격하는 후보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 그거 답변 다 하고 거기에 반응 다 하고 하다 보면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선거 전략상 무시 전략으로 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아마 선거 끝날 때까지 저는 스탠스가 이제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 전략상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체를 공개하죠. 과연 두 번째 소식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준석 대표가 거침없습니다. 이번엔 울릉도에 입도했어요. 울릉도. 야, 이거 뭐 굉장한 거리인데. 울릉도까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가 입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를 한번 뭐 국회의원 같이 오시려다가 날씨 때문에 못 들으시고. 예. 자, 이곳은 울릉도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취재하는 우리 전담 취재 기자도 이 대표 덕분에 울릉도까지 들어갔습니다. 울릉도에 있는 지지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 이 대표는 지지자가 5명만 있더라도 가서 만나겠다라며 울릉도에 입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남 행보에 중점을 두던 이준석 대표가 급기야 울릉도까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울릉도에서 5명의 당원이 만나보자 해도 찾아가겠다. 울릉도를 시작으로 대구, 경북 주요 거점 지역을 돌며 지지자를 만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분석되십니까? 일단 전국구 다 돌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호남 지역 주로 돌다 보니까 이제 서진 전략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제 울릉도 거쳐서 대구, 경북 돈다고 하니까 전국적인 지지자들을 모두 만나보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모임의 형태로 언론에 노출시키겠다라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것마저도 이제 그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나의 정치적인 어떤 지지세를 유지하겠다라는 다짐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게 사실은 통계학적인 오류 뭐 이런 분석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샘플의 오류 뭐 이런 건데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을 젊은 지지자들을 전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이양수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5명 정도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론 미디어에 노출되는 건 이 샘플들이 마치 그 지역 전체가 이 대표를 지지하는 것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뭐 이게 여기에 이 대표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수 의원은? 중앙정치에서 보셨을 때. 뭐 저게 이제 정치적으로 그 홍보 선전 수단에 하나 있죠.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써왔던 겁니다. 뭐 예전에 이제 100일 대장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각 지역을 막 다니면서 거기 가면은 그 웬만한 정치인들 그래도 이렇게 뭐 당대표 원내대표급 이상의 정치인들은 어디 가나 좀 그 환영하는 어느 정도의 지지자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정치적인 세를 확보하고 본인을 선전하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당의 활력을 불어넣고 굉장히 성공을 기대하고 박수쳤던 사람의 한 명으로서 요즘 행보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6개월이라고 하는 당원권 정지를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징계를 지금 받고 징계 절차에 있는 겁니다. 뭐 대한민국은 뭐 자유민주 국가니까 본인의 자유에 따라서 저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거 뭐 잘못됐다 뭐했다 개인이라면 뭐라 뭐 그러겠지만 정치인이고 우리 당의 현재 당 대표입니다. 당원권이 정지돼 있을 뿐이지 당 대표인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임명한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회라는 기구에서 권한 있는 행사를 한 것을 부정하는 듯한 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 몇 분은 가서 이렇게 되게 좋아하고 만나고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나눌 텐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 국민의힘 대표는 왜 저렇게 자중자애하고 오히려 지금 자숙하면서 그 6개월의 시간을 인고의 시간을 지내고 그리고 또 다시 심기일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지 왜 저렇게 지금도 저렇게 하고 댕기냐 왜 정치 활동을 계속하냐라고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자중하는 국민들에게는. 모습이 아닌 걸로 볼 수도 있다. 네, 우리 당원 중에는 박수 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일반 국민들한테서는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실망하고 그것이 우리 당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 대해서 또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간만큼은 이준석 대표가 자중하고 자애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지 어떤가 그것이 청년 정치인 겸손한 정치인에 더 걸맞는 태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대표인 강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를 향한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그 기업인의 변호를 맡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성상납 등 사건의 핵심 참고인 김성진 대표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강신업 변호사. 사건 검토해본 결과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필요가 있다 확신한다. 물론 변호사이기 때문에 본인의 변호 의뢰를 맡는 것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그런데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대표로 무수히 많은 언론 보도를 장식하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자칫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강신엽 변호사 물론 이제 변호사니까 사건 맡을 수 있죠. 근데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사건을 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본인이 처한 위치, 본인의 어떤 정치적 활동, 자기가 저걸 맡음으로 인해서 끼칠 영향 이런 걸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제 팬클럽 회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냥 팬클럽 회장이 아니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발언 자체도 굉장히 강성이었어요. 심지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랄지 김건희 여사를 정말 존경하고 숭배하는 것처럼 그런 발언도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대립 관계에 있는 그런 한쪽에 재판을 맡게 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마치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가 이준석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마치 맡게 한 것처럼 그런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순수한 마음에서 정말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에게 존경을 하고 한다고 하면 사실 맡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맡겠다는 것 자체는 물론 그 사건의 진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사건보다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게 국민의 뇌리 속에는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 마치 대통령이나 여사의 사주를 받아서 마치 앞으로도 인터뷰 많이 할 건데
유진석 대표를 마치 공경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 자기가 그처럼 좋아하는 대통령 부부에게 긍정이 아닌 이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데 본인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김광선 변호사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소식 함께 보시죠. 김연아 선수가 결혼한다 라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대는 성악가 출신의 고우림 씨라는데, 와, 의외의 소식인데, 김연아 피겨 여왕의 결혼 소식 영상으로 보시죠. 어떤 무슨 가르침을 준다기보다는 그동안 했던 경기 중에 한 작품을 그냥 재미로 따라하기 정도로 해봤는데 또 잘 따라 해주고 재밌어 해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고우림 1995년 7월 10일 늘 나라는 사람이 기억되는 게 늘 반듯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 사중창의 베이스는 이 사람을 따라올 자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베이스로서의 최강자가 되겠다. 자, 두 사람의 열애 소식도 알려졌고 곧이어 결혼 소식까지 지금 나온 건데, 손정희애 변호사님, 그 신랑 신부의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5살 차이인데 누가 더 5살 많은 거예요? 두 분 모두 다 선남선녀라 누가 더 연상인지 겉보기에서는 가늠이 안 되는데 누가 5살이 더 많은 겁니까? 김연아 선수가 5살 많은 누나라고 알려지고 있고, 이제 국민 예비 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워낙 많은 사랑을 받는 김연아 선수와 결혼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고우림 씨가 27살.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젊은 분들 결혼하는 나이에 비해서는 좀 일찍 결혼하는 편이죠. 아, 고우림 씨가 27살이에요? 네, 그런데다가 아직 군 미필자라고 하고 결혼 후에 이제 입대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결혼하고 우리 김연아 선수, 우리라는 분들 붙었네. 우리 김연아 선수는 이제 군 제대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그만큼 둘이 굉장히 예쁘게 사랑해서 그 결혼까지 이제 성사되는 소식을 이제 뒤늦게 전한 거죠. 사실은 열애설도 터지지 않았는데 결혼설로 이제 두 분이 결혼하시는구나 알게 돼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한 재원이고 노래도 굉장히 잘합니다. 서울대 성악과를 나와서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면서 많이 알려졌었거든요.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 멤버로서 활동을 하는데, 또 이 만남도 좀 운명적인 느낌인 것이 김연아 씨가 아이스쇼에서 이제 2018년 공연을 하는데 이때 공연으로 오기로 했던 팀은 원래 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다른 우연한 계기로 이 팀이 합류를 하면서 이날 아이스쇼에서 만났다라고 하죠. 그렇군요. 그로부터 이제 3년 교제해서 연애하고 10월에 이제 결혼한다라는 소식인데요. 뭐 정치권의 시끄러운 뉴스만 듣다가 이런 소식 들으니까 뭐 기쁘고 잘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뭐 이제 3년 정도 연애했으면 충분히 이제 연애를 하신 거고 결혼할 때도 됐다. 통상 뭐 공식은 없습니다만. 근데 이제 통상 또 군대는 이제 신랑이 갔다 오고 나서 혼자가 오고 가도 될 텐데, 왜냐하면 우리 김연아 선수도 나이가 아직 뭐 32 젊고 또 이제 신랑 같은 경우도 27살을 젊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오고서 천천히 뭐 결혼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가정 생활하면서 또 군대 내에서 군복무하는 것도 또 많이들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군대 안 갔다 왔다고 해서 결혼이 너무 빠르고 빠른 결정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만큼 두 사람이 삼남삼녀로서 현재 결혼을 할 만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응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통상 이제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면 신혼기간도 좀 보내야 되고 같이 많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2년간 또 군대 떨어져 있으면 아쉽잖아요. 군대 안 기다려 보셨죠? 네, 남자친구 일단 군대 안 김연아 씨가 보내보셨죠? 아쉽지 않는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사실은 김연아 씨는 워낙 국민적인 대스타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누구랑 결혼할지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스타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손편지로 결혼 소식을 알리는 걸 봐서는 군대에 비록 가서 2년간 떨어져 지내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극복할 만큼의 의지와 다짐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군대는요, 매일 전화할 수 있고 핸드폰 반입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뭐 휴가도 자주 나와요. 그리고
뭐 결국 이렇게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결혼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힘이 그 정도 강하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예, 사랑의 힘은 강하다. 지난 2014년 귀국 팬미팅에서 김연아 선수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10년 뒤면 몇 살이죠? 35? 35. 야, 10년 뒤도 35이야? 진짜 부럽다. 35세 김연아는 뭐 하고 있을까요? 피겨라는 게 제 가장 장점이고 제가 제 자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뭐 지도자를 하든 뭘 하든 피겨는 끝까지 놓지는 않고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했을 수도 있을까요? 35세 결혼 안 하면 너무 늦지 않나요? 뭐 팬들 사이에서는 눈치챈 분도 많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2년 전 5월에 고우림 씨 SNS에 강아지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게 김연아 선수의 이름을 딴 강아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뭐 두 사람의 열애가 화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건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연우 이름이 연아, 우림이어서 연우였나 보네요 라고 합니다. 연우가 누구야 이런 분도 있는데 저거 강아지, 아 귀여운 강아지. 굉장히 귀엽네요. 이제 이름을 따서 우림과 연우를 따서 연우다라고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우리가 또 이게 벌써 또 이렇게 꼰대가 됐나 봐요, 소위. 양가 어른 반응이 이렇게 궁금해요. 양가 어른들 반응 한번 보시죠. 궁금한 거 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양가 어른들 흡족. 이러면 또 다행이죠. 김연아 선수 가족, 고우림, 나이는 어리지만 착하고 선한 친구. 딸에게 없는 부분도 잘 채워줘 마음에 쏙 든다. 쏙 든다. 쏙이라는 표현 나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리고 고우림 씨의 부친 예비 며느리는 유니세프 홍보대사로 일해왔고 아들도 내가 아는 이주미 사육도와 둘 다 착하다, 대단하다 라는 만족도도 나왔습니다. 두 분의 만남과 결혼도 축하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떤 이야기일지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전현희 위원장의 권익위가 이 북송 과정 이 논란에 침묵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까지 공개됐고 흉악범이냐 아니냐를 묻는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안대까지 씌우고 포승줄로 케이블 타이로 압박을 해서 경찰 특공대가 북한으로 넘기는 행위, 넘어가면 죽을 게 뻔한데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답변을 못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란의 내용 함께 보시죠. 김도부 의원이 탈북어민 북송 당시 영상 관련된 권익위의 입장은 그러자 권익위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해 공식 입장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난 1일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순어민이 머리 찌우며 저항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권익위만 사실관계 모르겠다고 딴천. 전혁희 위원장은 어떤 권익위를 이런 권익위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양수 의원님,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물론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또 민주당 정치인 출신의 인사기만 현재 권익위원장이잖아요. 네. 물론 국무회의에 초청 못 받아 서운할 수는 있으나 그것과 별개로 권익위원장이면 권익위원장으로서 판단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흉악범이냐 아니냐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죠. 네. 이 과정이 정상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느 법에도 그 인신을 구속해서 재판이나 형벌에 의하지 않고 저렇게 강제로 북한에 보내는 거, 머리를 찌우면서 이것을 국민의 인권을 책임져야 될 국가권익위원장이 의견 없다, 나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에 있을 수가 있나요? 이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게 이번이 한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추미애 의원 관련해 가지고 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특혜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분이 직무 관련성 없다, 괜찮다라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월성 그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변호 맡다가 고위직으로 왔잖아요. 그것도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 그 있을 때 자기 편에 그냥 약간 감싸고 팔이 안으로 굽는
계속 그런 견해를 내놓습니다. 그런 것은 공적 기관의 수장으로서 올바르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이번 건처럼 누가 봐도 국민의 인권을 억압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못하면 그냥 개인으로서 사시면 돼요. 왜 국가권익위원장을 하시는지 저는 안타깝고, 저런 분들은 빨리 자진해서 내놓으시고 그 위치에 걸맞는 분이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지수 의원님. 예.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를 보장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위법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의 수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엄연히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들, 정부 인사들을 그만둬라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여야가 정말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함께 하도록 법을 바꾸든지 해야지, 이것이 더 이상의 정쟁의 소재로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은 좀 안타깝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이번에 이게 북송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규범의 공백지대에 있는 거 아니냐, 사실상 이 말씀을 어느 분인가 하던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분명히 16명을 엽기적으로 흉기로 연쇄적으로 죽였습니다. 16명을. 근데 이 16명이 북한 지역에서 북한 사람 3명이 북한 사람 16명을 연쇄적으로 죽였는데,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우리나라 법정에 세웠을 때 북한 지역에서 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상대로 죽였는데, 우리 재판에서 우리 법정에서 증거를 과연 가지고서 유죄를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냐,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무죄로 풀려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인권이 있기 때문에 뻔히 북한으로 돌려보내면은 상당히 죽을 수도 있는데 돌려보내는 게 인권적 차원에서 맞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범의 공백지대에 있다 보니까 정책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규범의 공백을 어떻게 하면 메꿀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좀 차분하게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입장에서 여야 사이에 뜨거운 정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쪽 입장을 가지고서 입장 표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좀 난감한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가 있었는데 뭐라고 답변했는지도 한번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사회고,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강제적으로 뭔가 제한하는 조치를 할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화 되지 않았고 북송을 한다는 목적으로 의사에 반해서 유형력을 행사할 법적 근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답변을 회피한 권익위원장과 이렇게 답변한 법무부 장관의 답변, 여러분들은 두 장관급 인사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